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자. 뭐 헤어져? 그래. 툭 하면 말꼬리나 잡고 이유 없이 화내고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네 그 말 진심이가? 당연하지. 근데 웃잖아. 나는 동의를 못 하겠는데. 아이씨. 아이씨. 야, 네 쓰레기 또 안 버린다, 어? 네가 좀 버려라. 야, 니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노, 어? 네가 하는 게 뭐고, 어? 야, 니 계속 일할 거면 그 집구석에서 끄지라. 여기 내 집인데 내가 왜? 뭐? 너지? 아유. 말로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야, 니 병원 한번 더 실리 가볼래, 어? 이번에도 또 그러면 내 진짜 경찰서에 신고할 거다. 신고?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할 거다. 아따, 또 뚜껑 열리게 하네, 진짜. 그래, 어디 한번 신고 한번 해봐라, 그래. 신고해봐라, 그래. 그런 건 아니었네요. 야, 저 밖에 나가서 저 기분 좀 풀고 올게. 기분을 왜 자꾸 풀죠? 여보세요? 저기 경찰서죠. 저 신고 좀 하려고요. 아이씨. 아, 가시나 어디 뭐 고분고분한 뭐 덧나나 한마디를 안 줘요, 한마디를. 뭣도 없는 게 진짜. 아, 근데 진짜 뭐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이가? 아, 진짜 화딱 질라네. 이 어디 뭐 화풀이 할 데 없나 어디 이게. 그래. 그럼 내일 보자. 쟤 딱 좋네. 그럼 오늘도 좀 뛰어볼까? 뭐가 좋다는 거죠? 저기를 왜 들어갑니까? 아니, 경찰서죠?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요. 아니요,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데이트 폭력을 당한 소진 씨와 또 묻지마 폭행을 당한 현주 씨. 저희가 보고도 말이 안 나오네요. 와, 예. 정말 저도 삐처리 좀 해주십시오. 뭐 저런 삐. 아우 빨리 좀 사건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 325호입니다. 류창현 씨와 연인 사이인 김소진 씨는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툼이 있을 때마다 폭언을 하는 정도였지만 류창현 씨가 이내 사과를 해왔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하는 동안 점점 더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폭언과 폭행의 횟수가 잦아졌고 남자친구인 류창현 씨에게 두려움을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반복되는 폭행을 참다 못한 김소진 씨. 결국 류창현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김소진 씨와 헤어진 류창현 씨는 공원을 찾았는데요. 우연히 공원에서 지나가는 이현주 씨의 뒷모습을 보고 여자친구 김소진 씨와 비슷하다고 느꼈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현주 씨를 뒤따라가 폭행을 가했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이현주 씨.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자, 지금 류창현 씨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네. 아, 정말 뭐 폭력이 일상인 분도 아니고 박범 변호사님, 정말 심각한데요. 네,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김소진 씨에 대한 데이트 폭력과 이현주 씨에 대한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며 경찰, 검찰, 법원 및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활발한 상태입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의 폭행이라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나 묻지마 폭행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데이트 폭력과 묻지마 폭행, 먼저 데이트 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가족부는 작년 만 19세 이상 남녀 9,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네, 이번 조사 중 이별 경험자의 폭력 피해 경험이라는 항목에서 이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상자 중 50.8%가 혼인 또는 동거 중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사 결과만 보면 이별을 경험한 성인 2명 중에 1명은 당시 교제하던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건데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생각보다 그 지표나 수치로 보니까 심각한 상황인데 예.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수차례 가해자의 폭행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반면 연인, 배우자라는 이유로 참고 견디다가 결국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사건 초기에 강력 범죄의 싹을 자르는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정말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초기에 범죄의 싹을 제대로 잘라봐야 할 텐데, 자 데이트 폭력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은 뭐 신체적인 폭력, 또 언어, 또 정신적인 가해 행위까지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연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비물리적 행위까지 포함되며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인 간의 가스라이팅으로 이루어져서 반복되기 쉽고요. 중대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물리적, 강압적인 행동이 감지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 신고하는 등의 대처를 해야 반복되는 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드라마에서 김소진 씨가 당한 데이트 폭력 112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당연히 데이트 폭력이 성립을 하겠죠? 네, 당연히 성립합니다. 네. 김소진 씨는 유창현 씨로부터 이번 폭행뿐만 아니라 이미 수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연인 관계라서 참고 견디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창현 씨의 폭행으로 쓰러져 울고 있는 김소진 씨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간 행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강도 행위로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야, 그럼 이것도 신고와 동시에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김소진 씨의 온몸에 멍이 든 상태이고요. 목을 졸려서 스카프를 두르고 집안에 있는 물건도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폭행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도 있었고요. 이 경우 증거로 멍든 사진, 병원 진료 기록, 파손된 물건의 사진, 폭행 전후 유창현 씨와 주고받은 문자, 톡 등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화 내역, 김소진 씨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사실 확인서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지금 소진 씨에게 필요한 것은 폭력으로부터 좀 분리되어서 보호받는 일일 텐데. 그렇죠. 자, 신고 이후에는 어떤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집니까? 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을 안내하게 되고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휴대전화, SNS 등을 통한 접근 금지, 가해행위가 심각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 잠정 조치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네, 데이트 폭력의 경우 그 유형이 단순 폭행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를 상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협박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이별을 선언한 교제 중인 여성의 배를 걷어차고요.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후에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나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한 사건에서 폭행 및 강도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아유. 근데 이 류창현 씨가 정말 나쁜 놈인 게 예. 데이트 폭력도 모자라서 공원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또 폭력을 휘두르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연고도 없는 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는 묻지마 폭행은 그 누구도 피해를 예측할 수 없고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는 물론 갑작스러운 폭행에 대한 정신적 피해까지도 상당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식의 묻지마 폭행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많아서 그렇죠. 사실 일상생활을 할 때도 좀 불안하기도 한데 변호사님, 요즘 왜 이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네, 묻지마 범죄는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커지는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괴감, 그리고 이를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로 정신병적 증상 26.5%가 가장 많았고요. 폭행성을 가시하거나 그냥 저지른 경우 25%와 분풀이와 스트레스 해소 23.5% 등이 그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유창현 씨도 이현주 씨를 상대로 분풀이로 묻지마 폭행을 한 것입니다. 네, 아우 참 분풀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와, 참 이건 예, 턱턱 막힙니다. 뭐 집에 샌드백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분풀을 왜 건지. 거기다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지금 이현주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일명 묻지마 폭행을 당했을 때 첫 번째 대처법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특정해야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묻지마 범죄는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주변 CCTV 등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면 정말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경찰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피해 신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일시, 장소,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신원 미상의 가해자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고요.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서 수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폭행을 갑작스럽게 당하게 되면 네, 약간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보복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신고를 좀 미루거나 조금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범죄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묻지마 범죄는 특별한 동기도 이유도 없이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것으로 이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그 누구도 마음 편히 자유롭게 거리를 할부할 수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네. 피해자 본인의 신고 의지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 지인들의 응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묻지마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 엄중히 보고 있고 특히 노인이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행사해서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면 구속 수사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용기를 내셔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굉장히 무거워야 할 텐데, 자, 이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또 무기를 소개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받게 될 형사처벌은 형법 제260조 폭행, 261조 특수폭행, 262조 폭행치사상, 257조 상해, 258조 중상해, 258조 의 특수상해 등에 해당됩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제명은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되는데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서 합의서가 제출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반면 상해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니 진단서 제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도 가능하겠죠? 예, 당연히 가능합니다.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별개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 진행 중에 배상 명령 신청을 해두면 유죄 판결과 함께 범죄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을 수 있는데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힘듭니다. 또한 중상해를 입었다면 주소지 담당 검찰청에 신고해서 범죄 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참 갈수록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뉴스 보기가 참 무서울 정도인데 그렇죠. 예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뒤를 돌아보고 그럴 수도 없고 참.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포에 떨고 있을 의뢰인이죠. 두 의뢰인 김소진, 이현주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먼저 김소진 씨.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요. 허용되어선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러한 믿음이 반복되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특히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실수로 포장하거나 폭력 행사 이후에 더욱 다정하게 대해서 가해자의 폭력이 잘못되었음을 피해자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폭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 신고하고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현주 씨, 경찰에 신고를 해서 최대한 CCTV 등으로 유창현 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가해자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